자식 없는 사람끼리 의지하면서 함께 사는 거 어때요? 등산 모임에서 만난 이 선생님이 저에게 고백하며 한 말입니다. 25살에 부잣집 외아들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격도 좋았고 저를 정말 많이 아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시댁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몸에 좋다는 한약은 물론이고 민간요법까지 안 해본 게 없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0살이 넘자 남편은 아이를 포기하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끝까지 손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저는 40살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 후 남편은 20대 후반의 여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저 역시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로 집을 마련하고 일을 하며 새 출발을 했습니다. 이혼 후 연애도 몇 번 해봤지만 결혼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남의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60살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이제는 일을 그만둬도 노후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혼자 있으니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사람도 만나고 운동도 할 겸 등산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모임 사람들은 대부분 60대 중반에서 70대였고 틈만 나면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낄 수 없어서 늙었도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 새로운 회원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처음이라 어색해하던 그분을 챙겨드리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선생님 역시 자식 없이 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서였을까요?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이 선생님이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 때 서로 손 내밀어 주면서 같이 사는 거 어때요?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좋다고 했습니다. 둘 다 자식이 없으니까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재혼을 했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추석 전날 이 선생님은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자식이 둘 있고 내일 집에 오기로 했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 따졌습니다. 이 선생님은 저와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똑같이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어야 했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살 이미선입니다. 저는 25살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부잣집 외아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셔서 집안 형편이 좋았어요. 남편은 성격도 좋고 저를 많이 좋아해 줬습니다. 결혼 전에 3년을 만났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겼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천천히 생기겠거니 했죠. 하지만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가 슬슬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아, 요즘 몸이 안 좋니?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 처음에는 그냥 걱정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언제 좋은 소식 들려줄 거냐며
주변의 누구는 벌써 둘째 낳았다고 압박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건강하다고 했죠. 저는 안심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더 답답했어요. 문제가 없는데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건지. 시어머니가 몸에 좋다며 한약을 지어다 줬어요. 쓴 한약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셨습니다. 민간요법도 해봤어요. 좋다는 건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아이는 안 생겼습니다. 그러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나고 30살이 되면서 시댁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예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다들 수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생기는 건 하늘에서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자. 남편은 아이를 포기하자고 했어요. 저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부잣집 외아들인데 대를 이을 아이가 없으면 어떡해요. 근데 남편은 괜찮다고, 저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을 설득하느라 고생을 했어요. 부모님한테 우리는 아이 없이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펄쩍 뛰셨고 시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굽히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 일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런 남편을 만난 게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댁에서는 손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시로 집에 찾아왔어요. 아이 얘기만 하다 가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을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며느리를 바꾸라고요. 남편이 거절하면 사업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면 지쳐 있었어요. 회사 일도 힘든데 부모님한테 시달리니까 녹초가 됐습니다. 예전처럼 웃지 않았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40살이 됐습니다. 이제는 낳고 싶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죠. 이쯤 되면 시댁에서도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남편에게도 시간이 별로 없다며 이혼을 재촉했어요. 더 늦기 전에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거였죠. 결국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기로요. 남편이 시댁과 저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이러다가 남편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빠지면 남편이 편해질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헤어져요. 당신 너무 힘들잖아요. 남편이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었어요. 절대 안 된다고요. 근데 저는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당신 부모님도 설득 못하고 나도 아이를 못 낳고 이러면 답이 없다고요. 그냥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한 거라고 했죠. 남편은 며칠 동안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저와 이혼하는 대가로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에게 위자료로 많이 챙겨주는 거였어요. 끝까지 저를 챙겨주는 남편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시댁에서는 흔쾌히 돈을 줬습니다. 저는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받았어요. 아쉽지만 그렇게 1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받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사고 남는 돈은 예금을 들었어요. 그리고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40살에 다시 사회생활을 하려니 쉽지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일이라도 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지인한테서 전 남편 소식을 들었어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 후 3개월 만에 20대 후반 여자와 재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젊은 여자랑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겠거니 했겠죠. 시댁에서도 그걸 바랐을 거예요. 근데 아이는 결국 못 낳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멍해졌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허무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거든요. 15년 동안 아이 못 낳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제 문제가 아니라 남편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억울하지만 이미 지나간 걸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남자들한테 대시를 받았습니다. 저도 아직 40대 초반이었고 외모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회사 동료 중에 밥 먹자는 사람도 있었고 주말에 영화 보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처럼 이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 없는 사람 찾기가 어려웠죠. 저는 고민이 됐어요. 내 자식도 못 낳았는데 남의 자식을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아이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시댁한테 구박받고 남편 힘들어하는 거 보고요. 아이 때문에 이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사람 아이를 키우는 건 도저히 마음이 안 갔습니다. 연애를 시작해도 결혼 얘기가 나오면 망설여졌습니다. 상대방 아이를 만나보자는 말이 나오면 피했어요. 결국 포기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몇 번이나 그랬어요. 정말 좋은 사람도 있었는데 아이 문제 때문에 안 됐습니다. 아이만 없었으면 결혼했을 것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연애를 안 하게 됐어요. 만나봤자 결과가 뻔했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상처받기 싫기도 했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어느덧 60살이 됐어요. 세월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20년 전 이혼하면서 받은 돈도 있고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도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제 일을 안 해도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고민 끝에 일을 그만두고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그것도 며칠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까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친했던 친구들은 언제부터인가 멀어졌어요. 아이를 못 낳고 이혼하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연락을 해서 자주 만났어요. 하지만 만나면 다들 아이 키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딸이 어떻고요. 시댁 이야기도 하고 남편 이야기도 했죠. 근데 저는 전혀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웃으면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만남을 피하게 됐습니다. 친구들도 나중에는 연락을 안 했어요. 회사에서도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회식도 하고요. 근데 친해지면 꼭 물어보는 게 있었습니다. 왜 이혼을 했는지, 40살에 이혼했는데 왜 아이가 없는지 같은 거였죠. 처음에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사람들 반응이 다 비슷했습니다. 아이고 힘드셨겠다. 불쌍해라. 그런 눈빛이었어요. 동정받는 게 싫었습니다. 그런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는 것도 지쳤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 벽을 쌓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뒀어요.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60살이 되고 혼자 지내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혼자 아프면 정말 답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쓰러져도 아무도 모를 거잖아요. 며칠 동안 아무도 안 찾을 수도 있고 무서웠습니다.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더 안 좋아질 것 같았어요. 운동을 해볼까 싶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 등산 모임이 떠올랐어요. 산도 좋아하고 운동도 되니까요. 근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안 좋은 소문이 많았습니다. 이상한 만남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고 불륜의 온상이라는 글도 봤어요.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주민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 동네에서 하는 등산 모임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등산 동호회가 있다고 했죠. 시에서 하는 거니까 이상한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믿을 만한 곳이라는 말에 용기를 내서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드디어 첫 모임 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등산복을 입고 등산화를 신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거든요.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까지였어요. 제가 막내 같았습니다. 자식 다 키워놓고 취미 삼아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은퇴하고 시간이 남아서 나왔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들 활기차 보이는데 저만 어색하게 서 있었죠.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이라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앞에서 걷는 사람들이 수다를 떨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숨이 차서 대화할 여유도 없었어요. 정상에 도착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단체 사진도 찍었어요. 저는 구석에 섰습니다. 하산 후에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막걸리도 시키고 파전도 시켰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다들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근데 대화 내용이 전부 자식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 다닌다. 우리 딸이 뭘 한다. 손주가 몇 살이다. 신이 나서 얘기했어요. 핸드폰으로 손주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다들 어머 예쁘다, 잘생겼다 하면서 난리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듣고만 있었어요. 막걸리만 홀짝거렸습니다. 그때 옆에 앉은 할머니가 저한테 물었어요. 미선 씨는 자녀가 어떻게 되시냐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 간다고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서까지 남의 자식 자랑을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친구들 만날 때도 힘들었는데 여기서도 똑같았어요.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만둘까 싶었어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나온 건데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꾹 참기로 했어요. 그 후로도 모임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매주 모임에 나갔지만 사람들과 어울리지는 않았습니다. 산 오를 때도 혼자 걷고 밥 먹을 때도 구석에 앉았어요. 말 거는 사람이 있으면 대답은 했지만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모임에 나갔습니다. 근데 새로운 얼굴이 보였어요. 신입 회원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분이었는데 60대 중반으로 보였죠. 어색해서 쭈뼛쭈뼛하는 모습이 첫날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정상에 올라 사진을 찍고 삼삼오오 모여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멀찌감치 떨어져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죠. 바위에 앉아서 경치를 봤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고개를 드니까 아까 그 신입 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혼자 뭐 하세요? 옆에 앉아도 될까요? 저는 그냥 쉬고 있다고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분과 쉬는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나오신 거냐, 어디 사시냐, 가벼운 얘기들이었어요. 하산할 때도 함께 내려오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보다 5살이 많다고 하시길래 뭐라 부르면 될까 고민을 하다 이 선생님이라 부르기로 했죠. 헤어지면서 다음 주에 또 보자고 인사를 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랑 이야기를 나눠서 그런 것 같았어요. 다음 모임 날이 왔습니다. 약속 장소에 가니까 이 선생님이 먼저 와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란히 산을 오르게 됐어요. 산을 오르면서 이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임분들은 다들 잘 어울리는데 왜 항상 혼자 다니세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다들 자식 자랑 손주 자랑하는데 낄 수가 없다고요. 이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미선 씨도 같이 자랑하면 되지 않냐고 물었어요. 저는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죠. 근데 이 선생님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공감도 안 되고 낄 수도 없어요. 이 선생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죄송하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익숙하다고요. 이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여쭤봐도 되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동안의 삶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25살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생겼다고 15년을 노력했는데 안 돼서 결국 이혼했다고요. 그 이후로 재혼을 하려고 했지만 다들 아이가 있어서 못했다고 했죠. 이 선생님이 제 말을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자식이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 생활이 짧아서 없다고 했습니다. 일찍 이혼을 해서 아이를 못 가졌다고요. 저처럼 재혼을 하고 싶었지만 다들 자식들이 있어서 못했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했죠. 저는 멍하니 이 선생님을 쳐다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여주고 저랑 같은 사연을 가진 사람 말이죠. 그 순간 이 선생님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저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등산 모임이 기다려졌습니다. 예전에는 건강 때문에 억지로 나갔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겉돌았습니다. 빨리 끝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선생님이 있으니까 모임이 즐거워졌어요. 토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주 모임에 나가면 이 선생님과 나란히 산을 올랐어요. 오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좋아하는 것도 얘기했어요. 이 선생님은 제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해 줬어요. 20년 동안 이렇게 편하게 대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산 후에 다른 사람들이 막걸리 마실 때 저희는 따로 빠졌어요. 둘이서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좋았죠.
그렇게 동호회 모임이 6개월째가 됐습니다.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이제 동호회 모임 말고 둘이서 따로 산에 가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 후로 둘이서 산에 다녔어요. 시간 날 때마다 만나서 등산을 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우리끼리 다니니까 더 편했어요. 천천히 오르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산을 내려와서는 둘이서 맥주를 한잔 했어요. 이 선생님도 힘든 시간이 많았더라고요. 일찍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저랑 비슷했습니다. 서로를 위로해 줬어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산을 내려와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 선생님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미선 씨, 우리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사는 거 어때요? 저는 멈칫했어요. 맥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산에 오르는 것처럼요. 힘들 때 서로 손 내밀어주고 도와주면서 살면 좋겠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예상 못한 고백이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겠다고요. 이 선생님은 알았다고 천천히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고민에 빠졌어요. 이혼 후에 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결혼까지는 못 갔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었는데 아이 문제 때문에 결국 포기했죠. 근데 이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저랑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줬습니다. 편안했어요. 솔직히 너무 좋은 분이라 자식이 있어도 고민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자식도 없으니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뜸들이지 않고 다음 날 바로 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죠. 저도 같이 살고 싶어요. 이 선생님 얼굴이 환해졌어요. 고맙다고 잘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인신고를 어떻게 할까 얘기를 나눴어요. 이 나이에 굳이 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은 앞으로 20년은 살아야 하는데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했죠.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제대로 부부가 되기로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저는 살고 있던 집을 전세로 돌리고 이 선생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싸면서 설렜어요. 60살에 새 출발을 하다니 신기했습니다. 이 선생님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새로운 살림을 시작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부엌에서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끓이고 계란 후라이도 부쳤어요. 이 선생님과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20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먹는 거였어요. 별것 아닌 일상인데 이렇게 소중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그 후로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매주 남편과 산에 올랐어요. 손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부가 금슬이 좋다고 말해줬어요.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 어색할 정도였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죠. 이 행복이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더 잘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이 선생님도 같은 마음인지 저한테 정말 잘해줬습니다. 이런 게 부부구나 싶었죠. 40살에 이혼하고 20년을 혼자 살았는데 드디어 제 짝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6개월이나 흘렀습니다. 매일이 좋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TV를 봤어요.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상이 이렇게 행복한 거였습니다. 이 사람이랑 평생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추석이 다가오면서 남편이 이상해졌습니다. 뭔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숟가락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어요. TV를 보다가도 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늦었어요. 저는 제사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했어요. 제사는 제가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음식도 다 만들겠다고 했죠. 근데 남편은 아니라고 했어요. 제사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또 말을 안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했어요. 아무 일도 아니라고요.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니까 답답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병이라도 있는 건가 싶었어요. 큰 병에 걸렸는데 말을 못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추석 전날이 됐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왔어요. 오늘 술 한잔 할까? 오랜만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집에서 술을 마신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근데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맥주만 홀짝거렸습니다. 분명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입을 안 열었습니다. 저는 참다가 물었어요.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으면 시원하게 말해봐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듣고 화내지 말아줘. 뭔데 화내지 말라는 건지 긴장이 됐습니다. 심각한 얼굴이라 무섭기도 했어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농담으로 받아쳤습니다. 뭔데요? 나 몰래 숨겨둔 자식이라도 있어요? 웃으면서 말했죠. 근데 남편 표정이 굳어지고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게 역력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자식이 둘 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더 숙이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 자식 없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너무 좋았다고, 이 사람이랑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제가 자식 있는 사람과는 못 산다고 하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고 했죠. 저는 멍해졌어요. 분명 자식이 없다고 했잖아요. 결혼 생활이 짧아서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랑 같은 처지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연 건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자식 있는 것보다 1년 가까이 나를 속인 게 더 화가 나요. 내 말에 공감해주면서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남편은 그런 거 아니라고, 저를 꼭 잡고 싶어서 그랬다며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왜 이걸 이제야 말하냐고 물었습니다. 속일 거면 평생 속였어야지. 왜 지금이냐고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동안 자식들한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집에 못 오게 했다고요.
바쁘다고, 여행 간다고, 나중에 보자고 계속 미뤘다고 했어요. 근데 추석이라 계속 온다고 하는데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다 했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내일 온다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자식들이 오기로 했다고 했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벌떡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침대에 털썩 앉았어요. 갑자기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도, 이 방도, 저 문 밖에 있는 남편도요. 6개월 동안 살았던 집인데 처음 온 것 같았습니다. 행복하다고 믿었던 6개월이었어요. 드디어 내 짝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처지니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자식 없는 사람끼리 외롭지 않게 살자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거짓 위에 쌓인 거였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남편이 문 밖에서 얘기 좀 하자고 계속 굴렀어요. 근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한참 서 있다가 거실로 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일 자식들이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벌써 일어나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하다며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생각 정리가 안 됐거든요. 오전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환한 얼굴이 됐습니다. 자식들이 온 거였어요. 아들이랑 딸이었습니다. 둘 다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현관이 북적거렸어요. 남편 눈이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목소리도 달라졌어요. 어서 오라고, 잘 왔다고, 신이 나서 맞이했습니다. 손주들을 안아 올리면서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제가 아는 남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상에 날랐어요.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남의 자식 챙기기요. 평생 이게 싫어서 재혼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일단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잘 왔다고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얼굴이 굳지 않게 애를 썼어요. 아들이 저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못 오게 해서 이제야 왔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딸도 고개를 숙였어요. 잘 부탁드린다고요. 며느리랑 사위도 인사했습니다. 다들 예의 바르고 착해 보였어요. 근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에 차려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남편과 자식들이 화목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도 하고 손주 이야기도 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이 쓰렸어요.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잘 지내면서 자식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니. 저는 정말 아이를 원해도 못 가졌어요.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했죠. 근데 이 사람은 자식이 둘이나 있으면서 없다고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참아야 했어요. 자식들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저녁이 됐습니다. 자식들이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저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감사했어요. 아버지 잘 부탁드릴게요. 아들이 말했어요. 딸도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오라고, 조심히 가라고 했어요. 자식들이 돌아가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연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발 화를 풀어달라고요.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이 날 속인 건 정말 밉습니다. 1년 가까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빼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힘들 때 위로해줬고 외로울 때 곁에 있어줬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 끝에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자식들이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명절 때나 가끔 보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요. 용서할게요. 근데 다시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남편이 고맙다고 했어요. 평생 잘하겠다고요. 눈물까지 글썽거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마음이 개운하지는 않았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둘만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같이 밥 먹고 산책도 하고 장도 보러 다녔어요. 남편이 더 잘해주려고 애썼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그런 것 같았어요. 저도 애써 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싶었어요. 근데 그 후로 상황은 제 생각과 다르게 흘러갔어요. 그냥 명절에 한두 번씩 보면 되는 줄 알았어요. 1년에 두세 번 정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추석 이후로 남편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제 눈치 보느라 자식들 연락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놓고 연락했습니다. 전화도 자주 받고 영상통화도 했어요. 자식들도 주말에 종종 집에 찾아왔습니다. 밥 먹고 가겠다고요. 저는 또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상을 차리고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손주를 보러 간다며 가끔 자식들 집으로 갔어요.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손주 사진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귀엽냐고 했어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자식들이 올 때면 저는 찬밥 신세가 되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자식들 사이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려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었어요. 저만 겉돌았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이게 아닌데 싶었습니다.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요.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자식들이 있는지 알기 전에는 둘이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자식들이 끼어든 건지 제가 남편과 자식 사이에 끼어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헷갈렸어요. 근데 뭐가 됐든 지금 불행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됐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요. 왜 속인 거예요? 밤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답이 안 나왔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남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이 축하해주러 온다고 했어요. 또 오는구나 싶었죠. 솔직히 피곤했습니다. 근데 남편 생일인데 자식들이 안 올 수는 없잖아요. 그냥 참기로 했어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 끓이고 잡채도 만들고 갈비찜도 했어요. 상을 차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손이 쉴 틈이 없었어요. 점심때쯤 자식들이 왔습니다. 아들 가족이랑 딸 가족이 다 왔어요. 현관이 또 북적거렸어요. 신발이 가득 쌓였습니다. 남편이 손주들을 안으면서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다면서 매달리는 손주들을 번갈아 안아줬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저는 분위기에 끼기 싫었습니다. 거실에 같이 앉아 있어도 어색했거든요. 일부러 주방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릇 정리하는 척 했어요. 이미 깨끗한 그릇을 또 닦았습니다. 거실에서 웃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돌아보니까 남편 딸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소외된 저를 챙겨주러 온 건가 싶었어요. 혼자 주방에 있으니까 안쓰러워서 온 거겠지요. 같이 거실로 가자고 하려나 싶었습니다. 조금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딸이 제 옆에 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멈칫했어요. 생활비. 갑자기 왜 그걸 물어보는 걸까요? 눈치를 보면서 돌려 말했지만 뻔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돈을 제가 쓰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거였어요. 아버지 재산이 줄어들까봐 걱정되는 거죠. 생활비는 반반씩 내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딸 표정이 환해졌어요. 다행이다.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안도하는 게 역력했어요. 저는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저를 아버지 돈 빼먹는 사람으로 보는 건가요? 재산 노리고 결혼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생활비는 반반씩 내고 살림이나 집안일은 전부 제가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해줬어요. 자식들 올 때마다 음식 준비한 것도 저였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몇 시간을 부엌에서 보냈어요. 근데 한 번도 억울하다고 생각한 적 없었습니다. 부부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딸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빈정이 상했습니다. 저를 아버지, 부인으로 안 보는 거잖아요. 그냥 무료 가사 도우미로 보는 거였습니다. 집안일 해주고 밥 해주는 사람이요. 이래서 제가 자식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기 싫었던 거예요. 평생 이걸 피하려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재혼 안 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근데 결국 당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자식들이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손을 흔들면서 배웅했어요.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즐거웠다면서 웃었어요. 애들 보니까 좋다고요. 손주들이 많이 컸다면서 혼자 흐뭇해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 앞에 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해요. 이혼해요. 남편은 깜짝 놀라며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남편과 자식들 사이에 제가 낀 것 같다고 했어요. 불편하다고요. 이제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1년 동안 잘 지내다가 갑자기 왜 그러냐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혹시 자식들이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자식들이 나를 무시해요.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펄쩍 뛰었어요. 우리 애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야.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도 자식 편을 드는 남편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제 말은 안 믿고 자식들 말만 믿는 거잖아요. 억울했어요. 이참에 남편과 자식들을 떼어놓고 싶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일부러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당신이 안 볼 때 당신 자식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무시하고 반말하고.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남편이 당황했어요. 그게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저를 달래면서 어깨를 잡았어요. 미안하다고 몰랐다고요. 그러더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당장 애들한테 얘기해야겠다고 했죠. 저는 말렸어요. 그러면 사이만 더 나빠진다고요. 지금 전화하면 싸움만 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냥 당분간 자식들을 집에 못 오게 해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얼굴이 복잡했어요. 자식들 생각도 나고 제 생각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당분간 못 오게 할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좀 편해지겠다 생각했죠. 그날 이후 자식들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집을 찾지 않자 둘만의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같이 밥 먹고 산책도 하고 장도 보러 다녔어요. 주말에는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손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결혼 초에 그 평온함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내색하지 않으려 했어요. 평소처럼 웃고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근데 가끔 멍하니 있는 날이 있었어요. TV를 보다가 갑자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멈추기도 했어요. 창밖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 생각을 하는 거겠죠. 30년 넘게 키운 자식들인데요. 안 보고 싶을 리가 없잖아요. 손주들도 보고 싶겠죠. 저는 못 본 척 했습니다. 모르는 척 했어요. 왜 그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런 남편을 보면 거짓말한 게 미안하기도 했어요. 자식들이 저한테 반말하고 무시했다고 한 거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어낸 거였습니다. 근데 금방 마음을 다잡았어요. 남편이 저한테 한 거짓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없다고 1년 동안 속인 사람이 누군데요. 저는 그냥 똑같이 돌려준 것뿐이에요. 미안할 거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자식들한테 몇 번 연락이 왔어요. 남편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들이나 딸 이름이 떴어요. 남편은 전화를 짧게 끊거나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를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니, 바빠, 끊어. 그렇게 짧게 말하고 끊었어요. 예전처럼 반갑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좋았어요. 이대로만 가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그러시냐고요. 왜 연락도 안 받고 만나지도 않으시냐고요.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잘 안 들렸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갑자기 아들 목소리가 확 커졌습니다. 스피커폰은 아니었는데도 들렸어요. 아버지, 저희가 언제 어머니한테 반말하고 무시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남편이 저한테 들은 말을 자식들한테 한 거였습니다. 참다 결국 말한 거예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억울하다고요. 그런 적 없다고요. 딸도 옆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왜 그래요? 아니라고요. 남편이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애들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혹시 오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화가 난 척했어요.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당신은 항상 자식들 편이네요. 그럼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당황했어요.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신 말을 믿는다고요. 손을 잡으면서 달랬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실에 누워 있었어요.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살금살금 문 앞으로 갔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남편이 자식들과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30년을 함께 산, 우리보다 1년 산 사람 말을 믿어요? 너무해요. 딸 목소리였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화를 냈어요. 그럼 이 여사가 없는 말을 지어냈겠어? 니들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했겠지. 자식들이 또 뭐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억울하다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남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됐어. 앞으로 연락하지 마. 전화 끊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살금살금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자식들은 완전히 끝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자식들한테 몇 번 더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남편은 매몰차게 끊어버렸어요.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문자도 씹었어요. 자식들이 집에 찾아온 적도 있었는데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자식들의 발길이 끊겼어요. 더 이상 연락도 안 왔습니다. 포기한 것 같았죠. 남편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평소처럼 말했어요. 근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어요. 예전보다 조용해졌습니다. 가끔 손주 사진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못 본 척했어요. 이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처음 결혼했을 때처럼요. 자식 없이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은 불안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거짓말 위에 쌓은 평화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둘이서 만나자고 했죠. 저는 고민했어요. 안 만나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뻔했거든요. 근데 안 만나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았어요. 집에까지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카페로 갔더니 남편 딸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까딱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언제 반말하고 무시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면 풀자고, 저희가 서운하게 한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어요.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없다고, 서운한 것도 없다고 말했어요. 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왜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근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다 틀어진 거잖아요. 그냥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자식이 없다고 나를 속이고 결혼을 했어. 근데 갑자기 너희들이 나타나서 화가 났다. 딸 얼굴이 굳었어요. 잠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따졌어요.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은 네 아버지가 먼저 했어. 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됐다고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했죠. 남편 딸이 나가고 혼자 남아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딸이 남편에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제가 울면서 말하면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외출했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서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차가웠어요. 혹시 오늘 혜진이 만났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더 서럽게 울었어요. 그리고 말을 했죠. 갑자기 딸이 찾아와서 또 뭐라고 했다고 따지고 소리 지르고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처럼 속아 넘어가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틀었어요. 핸드폰에서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아버지가 나를 속이고 결혼한 거야. 자식이 없다고 거짓말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낮에 카페에서 한 대화였어요. 딸이 몰래 녹음한 거였습니다. 남편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예전에 저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어? 왜 거짓말한 거야?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근데 이미 다 들통났잖아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도 억울했어요. 당신이 날 속이고 결혼한 게 화가 나서 그랬어요. 당신은 거짓말해도 되고 나는 안 돼요? 남편이 잠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사과하라고.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고요. 없던 일로 하자고 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누굴 용서해요? 됐다고 그냥 끝내자고 했습니다. 남편 눈이 차가워졌어요. 그래. 끝내자. 당신 때문에 자식들이랑 멀어질 뻔했어. 당장 나가. 저는 멈칫했어요. 당장 나가라니.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한마디를 더 했어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왜 아이가 없는지 알아?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어서 하늘에서 안 준 거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5년 동안 아이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시댁한테 구박받고 눈물 흘리고 결국 이혼까지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런 말을 하다니.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던 꽃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남편이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울면서 물건을 집어 던졌어요.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밤새 울다 다음 날 아침짐을 쌌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안 나왔어요. 저도 인사 안 했습니다. 할 말도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까 햇살이 눈부셨어요. 1년 전에 이 집에 들어올 때도 이랬습니다. 그때는 행복했는데, 새 출발이라고 생각했는데,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먼저 나를 속인 거예요. 자식 없다고 거짓말한 건 그 사람이에요. 저는 잘못 없어요. 똑같이 돌려준 것뿐이에요. 근데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허탈했어요. 60살에 또 혼자가 됐어요. 40살에 이혼하고 20년 혼자 살다가 겨우 찾은 사람이었는데 1년 만에 끝났습니다.